그날 밤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다. 이유미는 늦은 시간 식당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가면 20살 된 쌍둥이 딸 박은서와 박은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남편 최민호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의 생계는 오롯이 그녀의 몫이 되었다. 2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 바깥 일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사랑스러운 딸들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이유미를 감쌌다. 평소라면 TV 소리나 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집안은 숨 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술 냄새. 며칠 전부터 민호의 술 냄새는 더욱 짙어졌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공기 자체를 오염시킨 것처럼 느껴졌다. 불안한 예감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유미는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했다.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텔레비전 옆에 있던 장식장이 쓰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소파 쿠션은 찢겨져 속이 드러났고 찢어진 옷가지들과 책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이유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 구석. 차가운 벽에 바짝 기대 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두 딸의 모습이 보였다. 박은서와 박은채. 늘 밝고 씩씩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 아이는 온몸을 시임하게 떨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은서의 손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고 은채는 어깨를 감싸 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이유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은서야, 은채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두 딸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유미의 품으로 뛰어들어 울음을 쏟아냈다. 그 울음소리는 이유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칼날 같았다. 그제야 이유미는 집안의 모든 이상한 점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독한 술 냄새, 난장판이 된 거실, 그리고 온몸을 떨고 있는 딸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유미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은 상반신을 벗은 채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남편 최민호였다. 그는 술에 완전히 취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술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믿고 싶지 않은, 아니, 믿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자신의 남편이자 사랑하는 딸들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었다. 이 미친 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유미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믿었던 사람, 최민호, 그가 아닌 그저 한 명의 끔찍한 가해자를 향한 이유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배의 C2를 눌렀다.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지배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과 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딸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그날 밤 이후 이유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녀는 오직 딸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냈다. 그러나 사실 이유미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그녀와 민호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늘 밝고 긍정적이었던 이유미에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겸손하고 다정했던 민호는 첫눈에 반했다. 졸업 후 민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유미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민호는 사업에 재능이 있었다. 성실함과 뛰어난 친화력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30대 중반에 이미 서울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할 만큼 성공했다. 그때만 해도 이유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다. 결혼 5년 차의 이유미는 쌍둥이 딸 은서와 은채를 낳았다. 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항상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정에는 늘 충실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소풍을 갔고 직접 요리를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은서와 은채는 그런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랐다. 이유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신에게 감사했다. 완벽한 남편, 사랑스러운 두 딸, 부족할 것 없는 생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처럼 예고 없이 떠나갔다. 민호의 사업이 위기를 맞은 건 5년 전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그가 진행하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유미는 남편을 격려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외식을 끊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줄이면서까지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사업 실패의 충격은 민호에게 너무나 컸다. 평생을 성실하게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허탈감은 그를 무너뜨렸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았고 밤늦게까지 홀로 술병을 비웠다. 이유미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민호의 성격도 변해갔다. 예전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그가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었다. 딸들에게도 버럭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다. 두 딸은 아빠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빠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한다며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유미는 그런 딸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져갔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생활비에 보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유미는 생전 처음으로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20년 넘게 해온 전업주부 생활을 청산하고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다. 뜨거운 기름이 튀고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지만 딸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문제는 민호였다. 아내가 힘들게 돈을 버는 동안에도 그는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유미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미 만취해 있는 남편과 마주해야 했다. 그의 얼굴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술에 찌든 그의 모습은 예전에 다정했던 민호가 아니었다. 이제 민호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억지를 부렸고 딸들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유미는 그 모든 것을 견뎠다. 언젠가는 민호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늦은 귀갓길.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인해 식당 일이 늦게 끝났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두 딸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이유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때는 완벽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신고하는 것이 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이유미는 자신을 향해 떨고 있는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나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들의 삶에 다시는 악몽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녀는 그날 밤에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최민호가 사업 실패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번듯한 회사의 대표였고 가족에게는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두 딸, 박은서와 박은채였다. 은서와 은채는 누가 봐도 특별한 아이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두 자매는 마치 하나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해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들은 늘 전교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선생님들은 그들을 환상의 짝꿍이라고 불렀다. 두 아이는 성적뿐만 아니라 성격도 남달랐다. 언니 은서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어떤 일이든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타입이었다. 반면 동생 은채는 활발하고 정의감이 넘쳐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당찬 아이였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매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했다. 은서가 망설일 때면 은채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은채가 성급하게 행동하려 할 때면 은서는 차분하게 말려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자매 이상이었다.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관계 속에도 한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아버지 최민호와의 관계였다. 민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항상 바빴다. 이른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그가 집에 있을 때조차도 그의 마음은 온전히 가정에 머물지 않았다. 늘 사업 생각에 잠겨 있었고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은서와 은채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들은 아빠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아빠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느꼈다. 그건 바로 사업이었다. 아빠의 기분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계약이 성사된 날이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면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두 자매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성장했다. 아빠가 힘들까봐, 혹시라도 아빠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아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빠와의 관계는 마치 유리벽으로 나뉜 것처럼 투명하지만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엄마 이유미는 그런 두 자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두 딸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려 노력했다. 이유미는 두 딸에게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고 은서와 은채는 그런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두 자매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교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다. 각종 경시대회와 교내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친구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명문대에 나란히 합격하여 각자의 꿈을 펼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때쯤부터 아빠 최민호의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 소리가 길어졌다. 집안 분위기도 점차 무거워졌다. 은서와 은채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아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오히려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두 자매는 조용히 아빠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엄마 이유미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불안한 눈빛과 한숨을 보며 곧 큰일이 닥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주려 노력했다. 사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밤늦게까지 남편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다. 그러나 민호는 아내의 위로를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날이 왔다. 민호가 사업체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민호는 술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유미는 남편의 상실감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민호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내와 딸들에게서 멀어져 갔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감정적인 거리였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그저 술에 취해 현실을 잊으려는 한 명의 이방인이었다. 그는 사업의 실패가 단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마저도 잃어가기 시작했다. 두 딸은 아빠의 변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아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아빠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적개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 이상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 다정했던 아빠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민호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경제적 붕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격과 영혼의 붕괴였다. 그는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출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들과의 모든 유대를 끊어냈다. 그가 술에 빠져들면서 두 딸은 아빠라는 존재가 주는 따뜻함과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대신 그들이 얻은 것은 끝없는 불안과 공포였다. 어릴 적부터 아빠의 부재를 느꼈던 두 자매에게 이제 아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빠를 향한 사랑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실망감과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미움은 결국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 두 자매는 더 이상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아빠는 그저 한 명의 괴물로 변해버린 낯선 사람이었다. 최민호의 사업은 겉으로는 번창해 보였지만 실상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그는 타고난 친화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 덕분에 큰 프로젝트들을 따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호는 민호의 그런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강태호는 민호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다. 민호는 태호를 친형제처럼 믿고 의지했다. 두 사람은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민호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고 그는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터였다. 민호는 모든 것을 걸었다.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이유미의 예금까지 끌어다 썼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태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빠지는 일이 잦았고 자금 집행 내역을 민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업이 커지다 보니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태호가 민호의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는 민호가 공사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민호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빼돌렸다. 민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건설 현장의 공사는 중단되었고 채권자들이 몰려와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했다. 그가 믿었던 친구 태호는 모든 돈을 들고 잠적했다. 민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망연자실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사업을 할 때 접대용으로 마시던 술은 이제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깨어나면 다시 술을 마셨다.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이유미는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했다. 내가 실패자라고 말하고 싶어서 온 거냐? 고 소리치며 화를 냈다. 민호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태호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태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사라지자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그 화를 쏟아냈다. 이유미와 두 딸은 그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야 했다. 처음에는 그저 신경질을 부리고 욕을 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변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이유미에게 거친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두 딸은 아빠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한때는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아빠가 이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아빠가 술을 마실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어야 했다. 그들의 일상은 아빠의 분노와 술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은서와 은채는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여겼다. 아빠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술에 취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었다. 민호는 텔레비전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저 사기꾼들 다 가짜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유미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은서와 은채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었다. 민호는 그날 밤 이유미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날 제대로 돕지 않아서 라고 소리채었다. 이유미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오직 분노와 자기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의 사업 실패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파괴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최민호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술에 취해 현실을 회피하는 한 마리의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될 운명이었다. 최민호의 알코올 중독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병이었다. 처음에는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던 술이 이제는 그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는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해장술이라는 핑계로 소주병을 땄다. 오전 10시만 되면 이미 만취 상태였다. 하루에 소주 2~3병은 기본이었고 심할 때는 4~5병을 비워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식을 잃을 양이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알코올에 내성이 생겨 있었다. 술에 취한 민호의 행동은 점점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는 이유미가 식당길에서 돌아오면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다.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라며 근거 없는 의심을 퍼부었다. 이유미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았다. 그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이유미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두 딸, 은서와 은채였다. 그들은 아빠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한때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빠가 이제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들은 아빠의 술주정을 견디기 위해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은서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고, 은채는 아빠의 폭언에 맞서 엄마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부질없었다. 민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갔다. 어느 날, 은서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민호는 술에 취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뭘 할 건데 어차피 이 집은 망했어. 그는 은서의 책상 위에 있던 책들을 바닥에 던졌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그때 은채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언니한테. 왜 그래요? 은채의 목소리에 민호는 더욱 격분했다. 그는 은채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나대. 넌 나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은채는 바닥에 넘어졌고 민호는 다시 술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날 이후 은서와 은채는 아빠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술을 마시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아빠와의 접촉을 피했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유미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무능해서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결과 딸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민호의 알코올 중독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피해 이식이었다. 그는 사업 실패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친구의 배신과 세상의 불공정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라고 여겼고 그 억울함을 술로 달래려 했다.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가족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피해의식은 망상으로 이어졌다. 이유미가 늦게 들어오는 것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고 딸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결국 그날 밤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폭발하게 될 운명이었다. 술은 그의 망상을 부풀렸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유미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완강하게 거부했다. 나는 병자가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좀 마시는 것뿐이라고. 그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손은 늘 떨리고 있었고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두 딸은 아빠의 상태를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한때는 자신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아빠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한 명의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아빠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서울에서 공부하면서도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의 안부를 물었다. 이유미는 매번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가족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의 비극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았다니. 토요일 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날, 은서와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을 맞아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엄마 이유미는 식당 일이 바빠 늦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었다. 오후부터 시작된 아빠 최민호의 음주는 저녁이 되자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소주 4병을 비웠고 5번째 병을 따고 있었다. 두 자매는 아빠의 술주정을 무시하고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며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9시쯤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야, 은채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리 좀 와봐. 평소와는 다른 섬뜩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다. 두 자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아빠가 술에 취하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민호는 술에 취해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예쁜 딸들, 민호는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말이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그는 두 딸을 소파에 앉히고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 강태회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은서와 은채가 어린 시절의 모습인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했다. 두 자매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빠의 눈빛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은서의 손목을 잡았다. 은서야, 아빠가 너무 외로웠어. 아빠한테는 너희밖에 없어. 그의 소나기는 힘이 잔뜩 들어가 은서의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은서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빼려 했다. 아빠, 아파요. 놓으세요. 하지만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은채는 언니를 도우려 달려들었다. 아빠, 왜 이래요? 그만해요. 은채가 소리치자 민호는 은채를 거칠게 밀쳐냈다. 은채는 바닥에 넘어지며 어깨를 부딪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는 은서를 억지로 끌어안고는 끔찍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은서와 은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아빠에게 애원했다. 아빠, 제발 그만해. 우리는 아빠 딸이야 하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은서가 자신의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친구의 딸과 자신이 사랑했던 첫사랑의 모습을 겹쳐보며 끔찍한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상실감을 두 딸에게 그대로 투영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파는 뒤집어졌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은 바닥으로 쏟아졌다. 두 자매는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술에 취한 아빠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은서의 옷이 찢어졌고 은채의 어깨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버텨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호는 결국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민호가 의식을 잃은 후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두 자매는 그제야 서로를 부축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차가운 벽에 기대앉아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고 끔찍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이 끔찍한 일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긴 시간의 고통을 견뎌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유미가 돌아온 것이었다. 이유미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구석에서 울고 있는 두 딸을 보고 직감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 최민호가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유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딸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그녀는 121을 눌렀다. 그날 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유미의 신고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관할 경찰서에는 비상이 걸렸다. 친족 간 성범죄라는 충격적인 신고 내용의 당직 형사들은 즉시 현장 출동을 준비했다. 이 사건을 배정받은 이는 베테랑 형사 오지훈이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로 특히 가정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섬세한 태도를 보였다. 과거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친척이 있었기에 그는 피해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15분 후 오지훈 형사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이유미의 집 현관 앞에 도착했다. 늦은 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유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뒤에 숨어있는 두 딸, 은서와 은채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오 형사는 먼저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박은서 양, 박은채 양, 그리고 보호자분. 저희는 서울경찰청 강력계 오지훈 형사입니다. 우선 안심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형사의 말에 두 딸은 겨우 몸의 긴장을 풀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둘러보았다. 난장판이 된 현장, 그리고 벽에 기대앉아 있는 두 딸의 모습은 그가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처참했다. 오 형사는 증거 보존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흩어진 물건들과 찢어진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그리고 가해자인 최민호가 안방에서 골아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동료와 함께 안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상반신을 벗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민호의 모습이 보였다. 오 형사는 그를 깨워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쉽게 깨어나지 않았다. 오 형사는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면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와 경멸이 아닌 차가운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담고 있었다.
오 형사는 이런 유형의 가해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잘 알고 있었다. 최민호는 경찰차로 연행되는 순간에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 형사는 그의 행동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사건 현장에서의 모습,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민호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수사 기록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이유미와 두 딸은 경찰서로 향했다. 오 형사는 그들을 피해자 전용 조사실로 안내했다. 일반적인 취조실과는 달리 따뜻한 조명과 안락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오 형사는 진술에 앞서 전문 상담사와의 면담을 먼저 진행하게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은서와 은채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상담사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그날 밤의 끔찍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 형사는 두 자매의 진술을 들으며 분노를 억눌렀다. 아버지가 아닌 가해자의 신분으로 변해버린 한 남자의 추악한 행동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집중했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꼼꼼히 확인했다. 두 자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부터 민호의 행동 패턴, 그리고 자신들이 입은 상처까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일치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들, 특히 찢어진 옷가지에서 채취된 DNA 샘플은 민호의 것과 일치했다. 은서의 손목에 남은 멍과 은채의 어깨 상처는 폭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게다가 오 형사는 민호가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존하며 가족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변 이웃들의 증언까지 확보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가정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민호의 변호사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민호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처벌 감경을 요청했다. 민호 자신도 나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에게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지훈 형사는 이런 변명을 숱하게 들어왔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민호의 주장에 코웃음을 쳤다. 오 형사는 민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민호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잠그거나 불을 끄는 등 기본적인 행동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CCTV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그가 범행 당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오시오. 형사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의견서에 가해자의 심신미약 주장은 명백한 책임 회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이유미와 두 딸은 오 형사의 헌신적인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민호의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의 쟁점을 오로지 그의 정신 상태에 맞추었다. 변호인은 과거 민호의 사업 실패 과정,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상,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력이 범행의 원인이라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들은 심지어 민호가 범행 당일 극심한 환각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의 변호인 측은 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 소견서에는 민호가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장의 표정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의사의 소견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셨고 그 결과 가족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가해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오지훈 형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민호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행동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은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최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술이 깬 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격과 함께 변호인이 제시하는 심신미약 주장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정말로 미쳤던 걸까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피해자들의 진술 시간이 왔다. 은서와 은채는 증인석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하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먼저 은서가 입을 열었다. 그날 아빠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은서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자 은채가 대신 말했다. 아빠는 저에게 넌 내 편이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빠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갑자기 저희를 다른 사람 취급했어요.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건 다 강태호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은채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재판장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민호의 변호인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각 상태에서 친구의 딸을 자신의 딸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검사는 은채의 증언을 더 파고들었다. 은채 양, 가해자가 당신을 강태호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건 다 강태호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마치 저희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면서도 저희가 아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유미와 딸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 박혜진은 은채의 증언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변호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환각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딸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범행 후 왜 옷가지들을 치우려 했습니까?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반박에 민호의 변호인은 당황했다. 그들은 민호가 술에 취해 기억이 오락가락했다는 변명으로 맞섰지만 그들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은서와 은채의 용기 있는 진술과 오지훈 형사의 철저한 증거 수집 덕분이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민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라는 죄질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의 크기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반면 민호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민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딸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딸들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물은 그들의 상처를 씻어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사건의 심각성, 양형 기준, 그리고 가해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 재판은 최민호의 심신미약 주장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민호가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려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감정을 명령했고 모두가 판결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때 오지훈 형사가 예상치 못한 증인을 내세웠다. 바로 최민호의 옛 사업 파트너이자 그를 파멸로 이끈 장본인 강태호였다. 강태호는 민호의 범행 소식을 듣고 은밀히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향한 증오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매일 술에 의존하며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종의 복수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민호가 심신미약 주장을 펼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비웃듯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지훈 형사를 찾아왔다. 재판정. 증인석에 선 강태호의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호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의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호는 침착하게 증언을 시작했다. 최민호가 사업에 실패한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는 민호가 사업 실패 직후부터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 영상에는 민호가 멀쩡한 정신으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의 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민호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신과 소견서의 허점을 지적했다. 저 정신과 의사는 과거 저와 최민호가 사업을 할 때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민호가 제게 부탁해서 소견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민호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호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에는 민호가 직접 병원에 가서 증명서를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민호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호의 증언에 재판정은 술렁였다. 민호는 온몸을 떨며 강태호를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검사는 강태호의 증언을 토대로 민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습니까? 이는 범행 후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열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오지훈 형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강태호의 증언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호의 증언과 오 형사의 철저한 수사 덕분에 민호의 모든 변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거쳐 민호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최종 판결뿐이었다. 마침내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던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다. 법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기자들은 취재 경쟁을 벌였고 시민들은 충격적인 친족 성범죄 사건의 결말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유미와 두 딸, 은서. 은채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증인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민호의 모습은 초라했다. 석 달 동안의 구치소 생활로 몸은 야위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민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는 듯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고가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먼저 사건의 경위와 쟁점 사항들을 차분하게 정리했다. 최민호의 범행 사실,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다. 재판장은 특히 친족 간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말은 법정안을 묵직한 긴장감으로 채웠다. 모두가 최종 형량이 어떻게 될지 숨을 죽였다. 검찰이 구형한 15년형이 그대로 선고될지 아니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감형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때 재판장이 민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최종 형량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12년.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적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중형이었다. 이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변호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반면 이유미와 두 딸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최소한의 정의를 얻어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업가 최민호가 아니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의 죄를 치러야 할 죄수일 뿐이었다. 감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한편 최민호의 사건은 연일 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얼굴과 실명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되었고 그의 과거 행적은 낱낱이 파헤쳐졌다. 한때 존경받던 사업가였던 그는 순식간에 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고 가족과 친척들은 그와 인연을 끊었다. 민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그러나 그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은 세상의 비난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두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이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두 딸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깨어난 후에도 그 기억은 그를 괴롭혔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의 죄책감은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유미와 두 딸은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깨진 유리 파편들과 소파에 찢어진 자국은 그날 밤의 악몽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유미는 최민호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과의 결혼 반지,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 되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신도시였다. 그곳은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모르는 곳이었고 새 모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유미는 새로운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은서와 은채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두 딸의 진로였다. 은서와 은채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자신들의 인생 목표를 완전히 바꿨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은서는 기존에 다니던 심리학과를 그만두고 경찰대학에 다시 입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들을 보호하고 냉철하게 사건을 해결했던 오지훈 형사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보호하며 동시에 가해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는 전문 형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경찰대 입학 준비는 쉽지 않았다. 체력 시험부터 시작해서 각종 필기 시험과 면접까지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은채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기존의 사회학과를 그만두고 법학과로 전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박혜진 변호사의 모습을 보며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은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학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수많은 법 조문들을 외우고 복잡한 판례들을 분석해야 했다. 하지만 은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세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서로의 새로운 목표를 응원했다. 이유미는 두 딸의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끔찍한 경험이 그녀의 딸들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몇 년 후, 은서는 경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강력계 형사가 되었다. 그녀는 특별히 성범죄 전담팀에 자원했다. 은채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박혜진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갔다. 은서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면 은채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들로 채워졌다. 어느 늦은 오후, 은서와 은채는 오랜만에 함께 만나 차를 마셨다. 은서는 최근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빠와 비슷한 사건이야.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 은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은차에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법정에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게.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